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 6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핵심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S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있고 들쑥날쑥한 기업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죠. 이런 기업들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보통 경쟁 관계가 낮은 기업들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경쟁 관계가 치열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을 일삼게 돼서 또 하나 마케팅 경쟁을 일삼게 돼서 비용들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들쑥날쑥한 실적을 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경쟁 관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위가 높다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는 가격 경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등 혹은 독과점 기업입니다. 자, 1등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1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출액이 1등이라는 것은 즉 경쟁사 대비 원재료를 많이 구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대량의 원자재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원자재의 매입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쟁사 대비 제품을 좀 더 싸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확 올랐다. 그럼 마진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등 기업들은요, 그 줄어든 마진을 시장에다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1등 기업부터 판매 가격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등, 3등 기업이 1등 기업이 올리는 걸 보고 눈치를 보다가 서서히 올리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1등 기업이 마진 확보를 보다 빨리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등보다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독과점 기업입니다. 독과점의 뜻은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독과점 기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상위 3위 업체가 표면적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상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가격 경쟁을 한다던가 지나친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서로의 경쟁 관계를 인정을 하고 서서히 가격을 올리는 구조. 이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과점 기업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을 어떻게 찾는다? 바로 전 페이지에 있죠.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이 기업의 대부분이 1등 내지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미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게 꾸준히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올라간 이익이냐, 아니면 자체적인 능력에 의해서 올라간 기업이냐, 이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데, 경기 영향을 적게 받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동안 꾸준히 실적이 증가한 것이 이 경기 순환에 잘 걸려서 경기 호황기 때 만들어진 실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경기가 사이클이 하향할 때는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일단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좋다?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죠? 음식료 기업이죠. 그리고 화장품, 제약. 경기가 안 좋다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사 먹고 이러진 않겠죠.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네, 바이오, 콘텐츠, 미디어. 자,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소비 친화적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런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들도 투자에 되게 중요한 그런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이쪽 해당 산업을 분석하는 것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거래처가 많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업 분석을 좀 깊게 하는 편인데 실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그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다시 고꾸라들고 이게 들쑥날쑥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거래처가 적은 기업에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거래처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방 그 업체가 이 재고 관리, 재고가 없을 때는 물건을 많이 갑자기 구입했다가 어느 정도 재고가 확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물건을 안 삽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분기 실적들이 어떨 때는 매출이 크게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은 가격 압력입니다. 가격을 좀 더 높게 받고 싶지만은 그 거래처가 한 군데라고 한다면은 그 업체로부터 이 가격 압력 내지는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급 중단의 위험 이런 리스크들도 있죠. 따라서 거래처가 많은 기업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고른다? 자, 바로 전 페이지에 돌아가시면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 친화적 기업. 자, 음식료 기업의 거래처가 몇 개죠? 전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도 그렇죠. 제약도 그렇죠. 특정 업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소비자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 콘텐츠 미디어. 이런 기업을 고르게 된다면은 뒷페이지에 있는 거래처가 많은 기업을 고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왕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구매 빈도수가 높은 제품을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브라더미싱. 브라더미싱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싱 수명이 100년입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들고 왔던 미싱을 딸이 커서 딸이 시집을 갈 때 혼수품으로 그것을 물려주니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만약에 질레트 회사가 면도날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면도기를 판매를 하는 회사로 주력으로 그 사업을 삼았다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웅진코웨이가 필터가 아닌 정수기 판매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보면 반도체 소재주가 있고 장비주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소재주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당연히 재무 안정성을 봐야 되겠죠. 재무 안정성을 보는 것은 상장기업들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더 이상 차입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는 유상증자, BW, CB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유동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보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초 만에 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 비율이 100% 이상, 특히 120%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보통 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이 부채가 있는데 부채는 장기 부채가 있고 단기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도산하는 이유는 장기 부채를 못 갚아서가 아니라 바로 단기 부채를 못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00%라고 하는 것은 단기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100%고 120%는 재고 자산의 위험까지도 고려했을 때 120%라면 안정적이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한 80% 미만이면 좋다. 요 한 줄만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재무 안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유상증자의 위험 BWCB를 발행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자 기업이 있고 적자 기업이 있고 다르게 본다면은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하락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만약에 적자 기업이라든지 혹은 실적이 꾸준히 하락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표를 좀 더 까다롭게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유동 비율이 한 130% 이상, 부채 비율은 뭐 60% 미만 이런 식으로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은 유동 비율이 100% 혹은 100% 약간 미만이어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융통적으로 한번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기억하실 것은 이 한 줄만 일단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내 유동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는지 부채 비율은 몇 프로인지 이것만 한번 확인하시면은 재무 안정성을 쉽게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한 기업들이 모두 좋은 종목입니다. 허나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률이 PER보다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실적 증가 폭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는 기업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20%의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기업의 PER이 만약에 20보다도 적은 15다. 저평가입니다. 그러면은 PER이 15가 아니라 성장률이 20%인 기업에 PER이 20이다. 그러면 그냥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인데 PER이 10밖에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은 성장률 대비, 성장 가치 대비 주가가 반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업을 발견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매수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단에서 수많은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죠.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경기 민감성이 낮고 유동 비율이 높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포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평가 성장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저평가주의 고수익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번에 기업의 적정 주가가 10,000원짜리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20%의 성장, 실적 성장을 이룬다라고 친다면은 적정 주가에 샀으니까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은 20%입니다. 그렇죠? 적정 주가에 샀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 성장 대비. 가령 10,000원짜리 기업인데 7,000원에 거래되는 아주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을 같은 기업인데 7,000원에 사서 그 다음에 수익률, 기대 수익률 20%의 성장, 그러니까 즉 여기서 20%의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20%지만은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71%로 급등하게 됩니다. 성장은 같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서 적정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평가된 성장률을 투자하는데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둔 시점이죠.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만 나왔고 최근에 이제 4분기 잠정 실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느냐? 3월 말경에 합니다. 그렇죠? 4분기 실적 발표를. 그럼 지금은 2월이지 않습니까? 이때 3분기까지 실적이 증가한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4월 달에는 PER, PBR, ROE 등 주요 지표가 모두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는 실적 대비 저평가주에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이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적의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CI라는 기업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부합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감히 평가할 때 최상의 일품 명품주입니다. 사업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샴푸, 린스, 화장품 이런 쪽의 원료를 제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고 또 소비 친화적 제품이죠. 경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샴푸, 린스, 화장품은 구매 빈도수도 높죠. 앞단에서 설명한 것들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위는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샴푸 원료로 들어가는 양위험 폴리머는 국내 점유율 95% 1위고 전 세계 점유율 2위입니다. 그리고 린스에 들어가는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국내 점유율 70%고 글로벌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은 기술 특허 인증 문제로 신규 업체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 기업의 시장 지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처는 45개국의 145개 기업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해외에서는 로레알, P&G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모레, LG, 생활건강 등이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2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422%입니다. 부채 비율은 아까 80% 미만이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에 불과합니다. 순차익금도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이자 소득이 이자 비용을 초과하면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자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익이익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뜻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빨간 선이 유형 자산입니다. 제조업은 공장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보시면 유형 자산이 여기서 크게 급등을 한 뒤에 감가의 상각에 의해서 낮아지고 여기서 현금이 창출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매출액이 18년 동안 연평균 무려 13%씩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13%씩 누적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이런 성장률을 보인 기업의 특징이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독과점, 필수 소비재, 소비자 친화적 기업,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18년간 역성장이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매출액이 둔화된 것이 3번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제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08년도 이때로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익이 2011년도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상각기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라서 비용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영업이익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감가상각이 사라지면서 2015년도부터 이익이 급증하는 흐름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어요. 따라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분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없기 때문에 설비 증설에 따른 비용이 출해되지 않아서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흐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준한 매출 성장의 그 배경에는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둔화가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 감고 린스하고 다들 그렇죠. 더 이상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 비중을 지역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국내 매출은 16%, 해외 매출이 크게 높죠.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매출의 성장의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자, 신흥시장의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은 중국, 인도, 아프리카 쪽에서 헤어케어, 샴푸, 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던 선진시장에는 최근 천연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과 선진시장 이 두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영업이익률이 이제 21%,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 더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미 답은 나왔죠. 이 기업의 주당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당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차례 2017년도에 도자기의 이빨이 하나 빠졌듯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때는 예외적인 순이익 하락 때문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에서 일회성 비용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성장해서 이탈된 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용인해 주시죠. 그래서 연평균적으로 높은 30%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기업 분석을 자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평균 EPS 성장률 30% 정도의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좀 어려울 텐데요. 국내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최상위 1%의 명품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2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최근 30%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싼지 비싼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EPS 성장률이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린 무려 30%인데 지금 PER이 10배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즉 성장 대비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극심한 저평가입니다.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PER은 지금 PER이 9.6이에요. 목표 PER은 15.5. 과거에 이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평균 PER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2019년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PER이 9.6 정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9.6이 15.5로 변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6가지 조건과 그 6가지 조건에 최적으로 부합되는 KC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